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통역 안내사 시험 준비 실전 문제풀이. 오늘은 그 관광법규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관광법규 학습을 여러분들 열심히 하셨다라는 전제하에 오늘은 이러한 실전 문제 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학습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소화하고 계신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지를 테스트하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실전 문제 풀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내가 정답을 맞출 수 있는지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의 현재 실력이라고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 실전 문제풀이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출제되는 이러한 유형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여러분들 스스로 응용을 해서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한 문제를 여기서 소개를 시켜드리면 그와 관련된 다양한 다른 그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연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풀어보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관광법규 실전 문제풀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관광법규의 실전 문제풀이는 3개의 차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총 15차시에 걸쳐서 관광법규를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셨듯이 이 문제풀이도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오늘은 1차시부터 5차시 그리고 다음 차시 문제풀이는 6차시에서 10차시 그리고 마지막 6차시의 문제풀이는 11차시부터 15차시 여러분들이 관광법규 시간에 학습했던 그런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1차시부터 5차시 학습 내용을 다루겠는데요. 보시면은 4개의 그런 그 학습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1차시에 학습했던 관광법의 그런 구조, 그 다음에 연역은 시험 문제는 직접적으로 출제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했고요. 따라서 관광기본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관광숙박어까지가 오늘 다뤄질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 먼저 이제 관광기본법과 관련된 문제들인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관광기본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매 시험마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됐습니다. 따라서 큰 변화가 없는 한 이 관광기본법과 관련된 그런 문제는 한 문제가 꼭 출제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출제됐던 유형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 위주로 문제를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예,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관광기본법의 제정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을 접하심에 있어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될 부분이 법의 제정 목적입니다. 왜? 그 법의 제정 목적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그 법의 내용들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관광법규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각각의 법들이 있죠.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뭐 국제산업육생활안법률 그 외에 여러 법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이 제정 목적들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 관광기본법의 제정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이 답하셨나요? 예, 정답은 3번입니다. 보시면은 관광기본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첫 번째, 국제 친선의 증진, 그리고 국민 경제 및 국민 복지의 향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전한 국민 관광의 발전, 이 3가지를 도모합니다. 사실은 이 국민 경제 및 국민 복지에서 국민 복지란 부분은 없었는데 이것이 관광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추가로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기본법에서는 관광을 국민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관광기본법의 제정 목적 그러면 여러분들이 국제 친선 증진, 국민 복지 향상, 그리고 국민 관광의 발전 이 3개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관광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관광기본법이라고 하는 법은 뭐 1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굉장히 사실은 짧은 그러한 법입니다. 따라서 관광기본법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관광기본법에서는 이렇게 관광진흥계획 수립, 연차보고, 법제상 조치, 지방자치단체 협조, 외국관광객 유치, 시설의 개선, 관광자원의 보호, 관광사업의 지도 육성, 관광 종사자의 자질 향상, 관광지 지정개발, 국민관광의 발전, 그리고 관광진흥 개발기금 설치 등과 같은 사항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시면은 여기 보기 중에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번 국제의 산업 육성에 대한 부분들이 없죠. 물론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국제의 산업까지를 다 포괄하고 있지만은 관광기본법에서 직접적으로 국제의 산업 육성이라는 부분들은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의 정답은 1번 국제의 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렇듯 여기에 내용들을 바꿔가면서 관광기본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이러한 문제들도 사실 빈번하게 출제되는 그런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는 다음 중 국가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사항은, 그러니까 이 질문은 뭐냐면은 이 관광기본법의 규정을 보시면은 정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한 조항만 국가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다른 것들은 다 정부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한 조항만 국가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것들도 자주 물어보는 그러한 질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보시면은 국가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법제상의 조치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정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행정부를 의미를 하죠. 하지만은 이러한 법제상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법률도 만들어야 되고, 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아니라 입법부, 쉽게 말하면 국회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도움 없이는 사실은 법제상의 조치를 제대로 취할 수가 없고, 이러한 법이 만들어졌을 때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판단은 또 사법부라는 또 하나의 또 그 부분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법제상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국가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제상의 조치 안에서는 국가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번 문제의 정답은 법제상의 조치.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관광기본법에 대한 부분들은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관광기본법은 굉장히 짧은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법 조항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좀 세세하게 살펴보시면은 어떠한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관광법규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관광진흥법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핵심이 되는 법이고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방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관광법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이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이제 관광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관광진흥법은 기본적으로 관광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관광 사업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관광 사업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이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관광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은 이 관광진흥법에서는 굉장히 좁게 그 관광 사업의 그런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항공 서비스, 항공기,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관광 사업에 포함이 되지만은 법적으로는 관광 사업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 사업의 유형, 그러한 종류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관광진흥법에서는 관광 사업의 종류를 7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7가지가 뭐냐? 여행업, 관광 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해협,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그리고 관광 편의시설업, 이렇게 7가지입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면은 여행업, 국제해협, 관광 편의시설업은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 사업에 해당하지만, 관광교통업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관광객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진흥법상의 그러한 관광 사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2번 관광교통업이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러한 관광 사업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은 어떠한 형태로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다 정답을 찾아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이제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7개의 관광 사업이 있고, 또 그러한 7개의 관광 사업은 또다시 세부 사업들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관광객 이용 시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뭐 여기에 관광 숙박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 유원 시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런 식으로 문제들은 바꾸어서 얼마든지 출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광 사업의 유형을 7개의 그런 그 관광 사업별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관광객 이용 시설업을 물어봤지만 얼마든지 다른 것도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전문 영업, 관광 유람 산업, 관광 공연장, 그리고 시내 순환 관광업을 이렇게 보기로 들었는데요. 보시면은 관광객 이용 시설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관광객을 위해서 다양한 그런 시설들을 갖추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인데, 이 업들을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 전문 휴양업, 종합 휴양업, 야영장업, 관광 유람선업, 관광 공연장업,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없는 것은 4번 시내 순환 관광업이 여기 없죠. 참고로 시내 순환 관광업은 관광객 이용 시설업이 아니라 관광 편의 시설업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관광 사업이죠. 다음 이제 관광 사업의 등록 등과 관련된 문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관광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거나 지정을 받거나 이 4가지 중에 하나의 그런 행정 절차들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관광 사업별로 등록을 해야 되는 사업,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업, 뭐 신고를 해야 되는 사업, 이렇게 다 다른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7개 관광 사업에 대해서 무엇이 어떠한 행정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아시면은 사실은 등록 대상 업종이 아닌 것은, 아니면은 허가 대상인 것은, 뭐 지정을 받아야 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문제가 변형돼서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답을 골라내실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러한 7개 관광 사업 중에서 등록을 해야 되는 관광 사업은 무엇이냐? 여행업, 관광 숙박업, 관광객 이용 시설업, 그리고 국제 회의업이 되고요. 그 다음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은 카지노업과 유원 시설업 중에 종합 유원 시설업, 그리고 일반 유원 시설업이고요. 그다음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은 기타 유원 시설업, 그리고 지정을 받아야 되는 것은 관광 편의 시설업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번 카지노업이 되겠죠. 그래서 카지노업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그 관광 사업에 해당이 되고요.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제 관광 사업과 관련해서 이 관광 사업자의 결격 사유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관광 사업자 같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그런 관광객들과 접하고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문제가 없기 위해서는 일단 관광 사업자가 사실은 제대로 돼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다음 중 관광 사업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정답을 보시면은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그 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등록을 했거나 또는 사업 계획이 승인이 취소되거나 또는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에 관광진흥법을 위반해서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이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또는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관광사업자가 될 수 없고 사업계획 승인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면은 다른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광사업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해서, 그러니까는 다른 법을 위반해서 뭐 징역 이상의 그런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사실은 관광사업자의 결격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도 얼마든지 관광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관광 사업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미성년자죠. 미성년자는 관광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관광 사업의 그러한 그 운영과 관련해서 이런 관광 사업자에게 여러 가지 권리를 부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 여러 가지 의무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광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그런 질문들도
출제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관광 사업자의 권리로서 타인에게 그러한 그 관광 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관광 사업자에게 권리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단 핵심 시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타인의 경영이 금지된 관광 시설에 대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그러한 시설을 경영할 수 없게끔 하고 있고, 그러한 시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관광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객실, 그 다음에 카지노업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그 다음에 전문 휴양업이나 종합 휴양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등록 기준으로 정한 시설 중 전문 휴양업의 개별 기준에 포함된 시설, 그리고 유원 시설업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 기구 같은 것들은 핵심 시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단 여기 보시면은 관광 사업자의 명의로 하고 그 다음에 이용자 또는 제3자와의 거래 행위에 따른 책임을 누가? 관광사업자, 원래 관광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전제 하에 관광 숙박업의 객실을 타인에게 경영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완화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객실은 타인의 경영이 금지된 그러한 관광시설에 해당이 되지만은 방금 설명드렸던 이러한 관광사업자의 이름 하에 책임지고 객실을 운영한다라는 전제에 따라서는 뭐예요? 그 객실도 타인에게 위탁해서 경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뭐 이상으로 해서 관광 사업자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문제는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이제 여행업입니다. 관광법규 시험 문제에 빈번하게 출제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이제 여행업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특히 관광 통역 안내사라는 업무 자체가 이 여행업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해야 될 그러한 뭐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업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등록 기준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는 등록 기준이 됐든 허가 기준이 됐든 이러한 기준들을 물어보는 질문들이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특히 이제 여행업과 관련돼 가지고 여행업의 등록 기준에 대한 그러한 질문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여행업을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국외 여행업을 물어볼 수도 있고, 국내 여행업을 물어볼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여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갖추고 그 다음에 사무실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일반 여행업 같은 경우는 그 자본금 기준이 2억 원, 그 다음에 국외 여행업 같은 경우는 6천만 원, 그 다음에 국내 여행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자본금 기준이 다르죠. 따라서 이제 일반 여행업의 자본금 기준은 여기에서 보시면 2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여행업과 관련해서 또 중요하게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기획여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기획여행이라는 정의가 뭐냐? 그러니까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참가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그러니까 기획여행의 정의를 물어보는 이러한 질문인데요. 기획여행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패키지 투어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여행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기획여행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이런 여행자를 위해서 사전에 상품을 만들고 그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상품에 대해서 참가자를 모집하는 그러한 형태가 바로 이제 기획여행, 패키지 여행이고요. 따라서 이 질문은 기획여행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계신지를 물어보는 그러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획여행에 대한 개념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쉽게 정답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실 수 있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가 되겠죠.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또 기획여행과 관련돼 가지고 또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기획여행의 광고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여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제 광고를 할 수가 있는데, 광고를 하게 되면 꼭 표시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한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사람이 광고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꼭 여행업의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및 등록 관청, 그 다음에 기획여행명과 여행 일정, 그리고 주요 여행지, 여행 경비, 교통, 숙박, 식사 등 여행자가 제공받을 서비스의 내용,
최저 여행 인원. 최저 여행 인원은 왜 필요하냐? 이 최저 여행 인원에 미달하게 되면은 이 기획 여행은 출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최저 여행 인원이 숫자가 많으면은 그 기획 여행은 실제 출발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그러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저 여행 인원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보통 뭐 적게는 4명, 많게는 10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저 여행 인원, 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 내용, 그리고 여행 일정 변경 시에 여행자의 사전 동의 규정 등의 사항을 꼭 표시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보시면은 선택 관광 내용은 꼭 기획 여행에 포함될 내용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문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외국인 의료 관광. 최근 들어서 이제 의료 관광의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의료 관광과 관련된 이러한 문제들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외국인 의료 관광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외국인 의료 관광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러한 것들을 물어보는 질문들이 종종 출제가 되는데요. 보시면은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보시면은 왜 모든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지원 관련 기관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지원 기관이 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기관이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료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 그러니까 의료법에 따라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또는 한국관광봉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그리고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실적이 있는 이러한 의료관광 관련 기관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요거에 한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기관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국외여행 인솔자 문제도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단골 메뉴인데요. 국외여행 인솔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출발하는 이런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같이 동행하면서 그들에게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TC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국외여행 인솔자,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같이 따라가는데 오히려 관광객들에게 짐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광진흥법에서는 이러한 국외여행 인솔자에 대해서 자격 요건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격 요건이 어떠한 건지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그러한 질문인데요. 보시면은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정답은 이러한 여행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에 맞는 자를 두어야 되는데, 첫 번째,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을 갖고 있거나 또는 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으면서 국외여행 경험이 있는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해서 그러한 실시하는 그러한 소양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을 이수한, 그러니까 결국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 요건은 3가지입니다.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 소지자, 또는 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서 해외 여행 경험이 있는 소양교육 이수자, 또는 양성교육 이수자, 이 셋 중에 하나만이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답은 1번. 여행업체에서 뭐 2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그것은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여행 계약서와 관련된 질문들도 이제 자주 출제되는 문제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러한 여행객의 그러한 권리, 이러한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여행 계약서 관련된 부분들이 점점 이제 강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은 이제 이러한 여행 계약서 교부와 관련된 그러한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다음 중 여행 계약서 교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1번, 2번, 3번은 다 여행 계약서 교부와 관련돼 가지고
정확하게 법에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반면에 4번 같은 경우는 3번 지문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요. 여행업자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해서 여행자로부터 사전에 일정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이러한 변경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 사후에 그러한 변경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는 사후에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실 서면으로 동의를 받는 것 자체가 사후에 서면으로 동의를 받는 게 의미가 별로 없죠. 그래서 정답은 사후에 설명을 해야 된다인데 여기서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해설에서도 나와 있지만은 여행업자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동의가 아니라 설명이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관광 숙박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마 관광 법규 관련해서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되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광 숙박업에서는 다루고 있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기도 하지만 관광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업과 더불어 그러니까는 관광 사업 중에서는 여행업과 관광 숙박업이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관광 통역 안내사와 관련해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러한 사업 분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금 학습하신 여행업과 더불어서 굉장히 잘 알아두어야 할 그러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관광 숙박업과 관련돼서 물어볼 수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업계획과 관련된 부분,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은 관광 숙박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음 차시에서 다룰 관광객 이용시설업과 국제회의업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긴 한데, 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우리가 의무 대상과 그다음에 임의 대상, 그러니까는 사업자가 원할 경우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사업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관광 숙박업은 바로 이러한 의무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의무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업계획이라는 제도 자체는 관광 숙박업뿐만 아니라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에도 적용이 되지만은 가장 중요하게 적용되는 것이 관광 숙박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이 질문은 바로 그러한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돼서 임의 대상이냐 아니면 의무 대상이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그러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숙박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국제시설업은 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 아니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관광 업종은 맞습니다. 하지만은 말씀드렸듯이 어떤 거는 꼭 받아야 되고 어떤 것은 사업자가 원하면은 받는, 이러한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관광 숙박업은 꼭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의무 대상이고, 반면에 나머지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임의 대상이다라는 것.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은 누구한테 받느냐?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 구청장이라는 것. 기본적으로 우리가 등록이나 사업계획 승인이나 아니면 허가나 이 모든 것들을 받아야 되는 허가권자나 등록 대상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시장군수, 구청장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단 카지노업 그리고 관광 편의시설업의 일부만 다른 사람한테 그러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과 관련된 부분들도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반면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승인이라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는데, 그렇다면은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대상은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관광 숙박업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사항과 그다음에 관광객 이용 시설업, 국제회의 시설업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관광 숙박업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고 있고요. 이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여러 가지 요건 중에서 부지 및 대지 면적의 변경이 있는데, 과연 그럼 부지 및 대지 면적이 몇 % 이상 변경됐을 경우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몇 % 미만이면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정답은
예, 10%입니다. 보시면은 관광 숙박업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사항들이 부지 및 대지 면적의 10% 이상 변경, 그 다음에 건축 연면적의 10% 이상 변경, 그 다음에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객실수 또는 객실 면적의 변경, 마지막으로 변경하려는 업종 등록 기준에 맞는 경우로서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 간의 업종 변경 또는 호텔업 종류 간의 업종 변경, 이러한 것들은 경미한 변경이 아니라 중요한 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예,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일반적으로 부지나 건축 연면적의 그러한 변경인 경우에는 10%를 예,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10%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것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0%라는 이 숫자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등록 기준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등록 기준, 허가 기준, 뭐 이러한 신고 기준, 이러한 것들이 다 존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관광 숙박업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예, 그런 그 세부 그런 숙박업들이 있는데, 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관광 호텔업이 됩니다. 그래서 관광 호텔업의 등록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뭐 기출 문제를 보면 소형 관광 호텔업의 등록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 이런 식의 문제들도 출제가 됐었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각 숙박업 종류별로 이런 등록 기준들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관광 호텔업의 그러한 등록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객실수, 그 다음에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 그 다음에 해당 그러한 그 건물 및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소유권 또는 사용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1번에 나와 있는 단란주점, 유흥주점과 같은 이러한 그 청소년 유해업소 등의 이런 부대 시설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의료관광 호텔업에 한해서 이걸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1번 보기에는 관광 호텔업의 등록 기준이 아니라 의료관광 호텔업의 등록 기준에 해당된다. 그래서 정답은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또 이 관광 숙박업 그리고 관광객 이용 시설업과 관련돼서 등록심의위원회라는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따라서 이러한 등록심의위원회와 관련된 그런 질문들도 자주 출제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해야 하는 관광사업이 아닌 것은, 이 질문은 등록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관광사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그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등록해야 되는 관광사업은 네, 관광 숙박업 그리고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에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그리고 관광 유람선업, 그리고 국제회의업 중에 국제회의 시설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아니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관광사업과 이 등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등록을 해야 되는 사업은 동일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심의 대상이 아닌 것은 4번 관광 궤도업이 되겠죠. 다음에 이제 분양, 회원 모집과 관련된 부분들도 꼭 출제되는 그런 이제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관광 숙박업 그리고 관광객 이용 시설업은 회원이나 분양을, 그러니까 회원을 모집하거나 분양을 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분양을 할 수 있는 관광 사업이 무엇이고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는 관광 사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그러한 유형의 유형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분양을 할 수 있는 관광 사업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분양을 할 수 있는 관광 사업이 있고 회원 모집만 할 수 있는 관광 사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답은 휴양 콘도 미니엄업이죠.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는 업은 호텔업, 제2종 종합휴양업, 그리고 휴양 콘도 미니엄업이고요. 그 중에 휴양 콘도 미니엄업은 회원 모집도 할 수 있지만은 분양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관광 사업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여기에 다음 중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관광 사업은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정답은 제1종 종합휴양업이 되는 것이고요. 현재 질문처럼 다음 중 분양을 할 수 있는 관광사업은 휴양 콘도 미니엄업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휴양 콘도 미니엄업이 되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호텔업의 등급 결정과 관련된 부분들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호텔업 같은 경우에 등급 결정, 그러니까 등급 제도를 왜 운영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소비자 입장에서 별 5개네, 별 4개네 그러면은 예상되는 서비스를 그러니까 어떠한 서비스가 제공될 건지라는 부분들을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제가 호텔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서 이러한
등급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등급 제도와 관련돼서 꼭 등급 결정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숙박업이 있고, 반면에 등급 결정을 그러니까는 받지 않아도 되는 이러한 숙박업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게 꼭 등급 결정을 받아야 되고 어떤 것이 등급 결정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를 물어보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정답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그리고 의료관광호텔업, 이 5가지 호텔업은 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그러한 위탁한 그러한 법인의 등급을, 그러한 그 등급 심사를 받아가지고 등급 결정을 받아야 되고요. 반면에 그 이외에 관광, 그러니까 호텔업, 뭐 예를 들어서 소형 호텔업이라든지 뭐 유스 호스텔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등급, 아까 호스텔업이죠. 호스텔업 같은 경우에는 등급 결정을 신청하지 않아도 돼.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등급 결정을 받기를 원하면은 신청을 할 수 있지만은 꼭 법에서 의무적으로 등급 결정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호텔업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 문제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 가족 호텔업이 되는 것입니다. 예, 다음은 이제 우수 숙박시설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우수 숙박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은 이제 관광진흥법상의 그런 관광 숙박시설과 관련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 공중위생관리법상의 그런 일반 숙박시설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모텔이라고 알고 있는 이러한 숙박시설이 그 지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관광 자원,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머무르는 그러한 그 시설로 이용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러한 관광 제도권 밖에 있는 이러한 모텔과 같은 이러한 시설들을 우수 숙박시설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관광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고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이러한 우수 숙박시설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이렇게 우수 숙박시설로 지정된 경우에 지원사항이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물론 우수 숙박시설과 관련해서 지정 기준에 대한 그런 문제들도 나올 수가 있고요. 지금과 같이 지원사항이 무엇이냐라는 이러한 질문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우수 숙박시설로 지정된 이러한 그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 국내 또는 국외 홍보, 그다음에 숙박시설 운영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을 해줍니다. 반면에 부가세 면제는 우수 숙박시설에 대해서만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러니까 세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따라서 현재 우수 숙박시설에 대해서 이런 부가세 면제 조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정답은 1번 부가세 면제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해서 우리가 관광법규에서 다뤘던 1차 시에서 5차 시까지의 그러한 내용들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문제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수 숙박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기준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지원사항들도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수 숙박시설에 대한 문제를 다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관광법규 여러분들이 학습했던 내용들로 돌아가서 우수 숙박시설과 관련된 내용들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학습하는 이러한 태도를 보이신다면 여러분들이 시험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해서 이제 5차 시까지의 그런 관련된 문제풀이는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차 시에는 우리가 관광법규 6차 시에서 10차 시까지 다루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